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4월입니다. 진작부터 주변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혼란한 나라에도 4월엔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만난 책들을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책이 있다면 한번 골라 읽어보셔도 좋겠네요. 지난 3월 가장 먼저 만난 책은 셰인 클레어본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입니다. 제목이 매우 직관적이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작가와 그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급진적인 순종을 시도해본 공동체 심플웨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일종의 자서전이기도 하죠. 예전에 읽었던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책 모두 비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 지시와 우리의 일상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타협을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타협 혹은 적응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타협이 지나친 경우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그저 표시를 내는 정도로 머물게 될 테니까요. 이 책에 나온 작가와 그 동료들의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은 그래서 많은 울림을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정답인 것도 아닐 테고요. 하지만 확실히 우리의 신앙을 희미해지게 만드는 건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 다른 말로는 너무 복잡한 세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말씀 앞에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만난 책은 C.S. 루이스의 개인 기도입니다. 이번에 구름책방의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이에요. 저는 간만에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책은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루이스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편지는 아니고 말콤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라는 설정으로 쓰인 책입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서론, 본론, 결론 같은 어떤 형식을 따를 필요 없이 다른 설명이나 주장의 입증,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답같이 긴 부가사항 없이 딱 쓰고 싶은 내용만 집중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 신앙적인 교훈은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많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런 형식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목이 개인 기도지만 비단 기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깊은 통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통찰들도 결국 기도라는 주제로 수렴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내용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번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장별 요약을 구름책방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고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만난 책은 별자리에 관한 책입니다. 데이비드 마셜의 하늘에 그려진 이야기죠. 요새는 하늘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살이가 10년이 훨씬 넘어가면서 대기오염에 꽤나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약속은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겠죠.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오기 직전에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3년간 했었습니다. 확실히 강원도의 하늘은 달랐죠. 주변에 인공조명 같은 게 거의 없는 산속이었으니까 밤만 되면 하늘의 별이 말 그대로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책으로 봤던 북두칠성이나, 참고로 제가 칠성부대 출신입니다, 오리온자리니, 카시오페아니아는 별자리들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이 책은 그런 별자리를 만들어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상상을 정리한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별자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그리스 신화책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파들도 잔뜩 있어서 재미있게 별자리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전문적인 천문학적 내용은 아니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네 번째 만난 책은 이숙경 작가의 내가 행복했던 교회로 가주세요 라는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이 책은 전에 한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 구입한 책인데요. 서울 제기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작가가 어느 해 여름 한 달 동안 쓴 일기를 편집한 책입니다. 사실 이야기 속에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나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인들과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도 교회를 며칠씩이나 오고 가고 하면서 때론 하루에 2번씩도 가면서 보냈던 날들이죠. 작가는 술자리를 참 즐겼는데요. 술 자체도 좋아했던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는 동료 문인들 또 친구들과의 시간을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잦은 술자리와 신앙생활 사이의 묘한 억울하짐 또한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작가 자신은 그 한 달이 결심과 실패의 반복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지만 저는 의외로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던 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진자처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그런 에세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만난 책은 요르그 리거가 쓴 여행, 관광인가 순례인가입니다. 이 책은 여행이라는 모티브가 성경과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 평생 동안 이어지는 여행 이야기였고 구약의 대부분의 시간들도 어딘가로 떠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여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명 성지순례라고 불리는 여행은 여전히 인기인데요.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주요 지역들을 돌아보는 여행이죠. 문제는 이 여행이 진정한 순례가 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에 대한 우위의 선체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순례는 그저 현지의 자원을 소진시키는 소비적 여행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책 자체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적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소위 순례 관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적들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톰 나이트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만난 책은 올리버 다크셔의 기묘한 골동품 서점입니다. 이 책의 성격을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에세이라고 해야 할지 조금은 애매한데요. 이 책은 실제로 영국에 존재한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서점 중 하나인 소설원의 신입 직원으로 들어간 작가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겪은 각종 신비로운 일들을 재치 있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지만 작가가 워낙에 풍자와 과장을 잔뜩 섞어 놓아서 서점에 들어가는 게 무슨 지하 던전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지하 창고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금고가 있다던가 서점에 방문하는 이상한 종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꽤 재미있게 읽힙니다.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책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나 뭔가 신비로운 아우라가 감도는 오래된 서점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딱 저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한 작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과 비슷한 느낌의 책으로는 발터 메르스의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곱 번째 만난 책은 아주 정통 신학책입니다. 코리 브록과 나다니엘 스탄토가 함께 쓴 신칼뱅주의입니다. 이 책은 지난달에 만났던 책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책 종이가 아주 얇은 게 아니어서 외형보다는 페이지 수가 적었습니다. 600페이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책은 제목처럼 신칼뱅주의의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신칼뱅주의자였던 아브람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주로 인용하고 정리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책의 구성도 딱 전형적인 조직신학 책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틀 안에서 신학을 조명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무엇보다 창조와 타락, 재창조라고 표현되는 구속, 그리고 일반 은총이라는 주제가 강조됩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 칼뱅주의를 한번 조망해보는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책도 그때 소중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아요. 사실 그 내용은 관심이 좀 있었다면 학부 때나 신대원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배우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만 꼭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책입니다. 다만 적절한 가이드가 있다면 더 좋겠죠. 지난 3월 만난 여덟 번째 책은 돈 셀리어스의 예배의 감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저자의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로안 윌리엄스의 글과 비슷한 느낌을 주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성공회 쪽은 아니고 감리교에 속해 있는 분인데요. 영국 출신이기도 하고 번역을 하느님이라는 단어로 해놓아서 더 그런 느낌을 주었을 수도 있죠. 이 책은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해야 할 4가지 주제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각각 경외심, 기쁨, 진실함, 희망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한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오래된 그리고 시원적인 기독교의 경험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오늘날 예배들은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단순한 감정적인 고향이나 정치적인 구호만 남발하는 식으로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물론 여기에 담긴 내용이 전부는 아니죠. 다양한 교회마다 상황마다 강조점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 싶네요. 아홉 번째로 만난 책은 스모토 히데요시의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입니다. 이 책도 꽤 재밌게 읽었는데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인 히타이트의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히타이트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시작해 12세기경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다윗의 왕국보다 200년 전에 멸망했는데요.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나오죠. 햇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히타이트인들입니다. 책의 전반부는 히타이트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록 자체가 좀 부족한지라 수백 년의 역사를 설명하는데도 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대신 후반부에는 히타이트의 종교라든지 사회생활, 건축물들, 문화 같은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타이트라는 민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서라고 할 수 있죠.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즐겁게 읽을 수 있을 책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이 주요 자료이고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와는 참 많이 달라서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지역의 역사를 읽는 맛이니까요. 10번째 만난 책은 로안 윌리엄스의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각 복음서의 서술 방향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경우 침묵을, 누가복음의 경우 배제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읽어내는 식이죠. 개인적으로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주제가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책은 꼭 재판 본문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 장의 시작은 재판에서 시작하지만 곧 그 복음서 전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로 넘어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의 순환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그리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자가 주목하는 건 재판이란 자리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재판이란 위기 앞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네요. 자, 지난 3월에 마지막으로 만난 책은 이나다 토요시가 쓴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화를 보는 방법이 크게 바뀌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그즈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행태 중 하나가 빨리 감기라는 작업으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뛰어넘으면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자는 이런 관행이 생겨난 이유에 관해 탐색하면서 그것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부족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끼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빨리 보기로 또는 적당히 스킵해서 보는 식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살짝 뜨끔했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빨리 감기에 최적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들, 나아가 아예 작품 제작 관행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도 언급됩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난 3월에는 모두 11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어떤 책들을 만나셨나요? 4월은 더 즐거운 책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